우리 인간은 결단코 혼자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흔하고도 섬뜩한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인연을 칼로 베듯 가차없이 잘라낸다는 뜻의 손절입니다. 겉보기에는 타인에게 억울하게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굉장히 쿨하고 담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 선 단호함의 밑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그 속에는 정반대의 두 가지 감정이 기형적으로 낼리를 털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너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역겨운 근거 없는 1차원적 자신감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라도 버림받으면 어쩌지 라는 깊고 서늘한 불안감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아무렇지 않아.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주는 사람은 한순간에 끊어내면 그만이야. 이렇게 가장 큰 목소리로 떠벌리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게 두려워 자신이 먼저 날카로운 칼을 덜덜 떨며 뽑아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차갑게 버려져 비참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관계의 밧줄을 매몰차게 끊어버려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아플 것이라는 비극적인 자기 방어이지요. 현대 심리학의 핵심적인 성격 및 관계 이론인 애착 이론, 애타치먼트 테오리에서는 이러한 파괴적 성향을 영국의 심리학자 존 바울비의 선구적 연구를 빌려 회피형 애착, avoidant attachment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깊은 친밀감을 눈물겹도록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친밀감이 가져올 불가피한 상처와 배신이 끔찍하게 두려워 스스로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을 높이 쌓고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과 관계 정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처절하고 슬픈 선제 공격, preemptive strike의 심리 기제인 것입니다. 볼비의 제자이자 발달 심리학의 거장인 메리 에인스워스는 이러한 회피형 인간들이 겉으로는 냉정하고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생체 반응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가 오히려 불안형 인간들보다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냉정함은 진짜가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두꺼운 철가면인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안전모드 없이 눈을 질끈 감고 나는 안 무서워 라고 외치는 겁먹은 병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그렇게 단칼에 무자르듯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그들의 오만한 믿음은 대개 처절한 삶의 돛을 경험한 것에서 비롯된 진짜 돛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사를 오가는 끔찍하고 완전한 고립,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는 암흑의 시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숨통이 턱턱 막히고 미쳐버릴 것처럼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천벌의 의미인지 진짜로는 알지 못하기에 그토록 함부로 잔인하게 입 밖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의 거장 이르빈 얄롬, 인간이 평생 회피하려 발버둥 치는 4가지 궁극적 공포 중 하나로 고립 아이솔레이션을 꼽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실존적 고립이란 단순히 방에 혼자 있는 물리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 거대한 우주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이며 그 누구도 내 영혼의 심연을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없다는 뼈시린 자각입니다. 손절을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은 바로 이 실존적 고립의 공포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대신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는 것으로 그 공포를 통제하려는 허상의 갑옷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갑옷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안에 떨리는 심장은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거칠고 비정한 세상을 오직 나 혼자의 대단하고 잘난 능력 하나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대단히 독립적인 존재라고 단단히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지금 당장 내 삶의 반경을 단 1분만 깊이 들여다보아도 그것은 철저한 교만이자 어리석은 환상의 코미디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 걸치고 있는 이 따뜻한 옷 한 벌,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입안을 상쾌하고 깨끗하게 헹구는 치약과 비누, 그리고 이 어두운 방을 눈부시게 밝혀주는 작은 전등과 목을 축이는 맑은 물 한 잔조차 단 하나도 나 혼자의 쥐꼬리만 한 힘으로 창조해낸 것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천 수만 명의 이웃들이 땀 흘린 거친 손길과 눈물겨운 희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목숨줄을 거대한 그물망처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그 이름의 한자 뜻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 즉 태초부터 끈적끈적한 관계의 반석 위에 얹혀지어진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오늘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손절이 마치 싸구려 유행가처럼 너무나도 쉬워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고 떠받치고 있는 이 눈물겨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지대가 내 일상에서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것으로 천박하게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지면 우리는 결코 그 물건과 사람의 깊은 밑바닥에 숨겨진 희생을 경건하게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거실벽에 달린 플라스틱 스위치를 손가락 하나로 딸깍 올리기만 하면 눈부신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아빠, 전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거실 천장에 무한정 붙어 있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떠드는 철없는 현대의 어린아이들이 생겨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치입니다. 그 1초의 밝은 불빛을 켜기 위해 시커먼 지하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거대한 발전소에서 밤샘 수고를 하며 거센 비바람 속에 굵은 전신주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던 수많은 사람의 피땀, 어린 수고와 끔찍한 눈물을 전혀 1%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피 묻은 수고와 인내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빈곤하고 오만한 영혼은 평생을 공유해온 무거운 인간관계조차도 마트에서 산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끼웠다 뺐다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끼우고 조금이라도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분리해버리는 공장제 레고 블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붉은 피가 돌고 뜨거운 눈물을 철철 흘리는 살아 숨쉬는 진짜 관계는 결코 차가운 플라스틱 레고 조각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의 오만한 얄팍한 개인주의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이자 영적 스승인 틱낫한 스님은 우주의 가장 위대하고 두려운 진리를 상호의존성, 인터비라는 찬란한 단어로 도하듯 갈파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안경 속에 홀로 떨어져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잘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다. 한 장의 얇고 창백한 종이 안에는 쏟아지는 구름의 폭우와 내리쬐는 투명한 햇빛, 그리고 나무를 벤 거친 나무꾼의 뜨거운 숨결과 식은땀이 모두 다 함께 피처럼 섞여 들어있다는 통곡할 만한 위대한 통찰입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의 최전선에서도 이 진리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사회적 유대 이론, 소셜 본더 테오리의 창시자인 트래비스 허시 타비스는 인간이 타인과 맺는 유대의 끈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자기 파괴적 행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방대한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85년간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종단 연구인 그랜트 연구 그란트 스타디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변수가 재산도 명예도 IQ도 아닌 오직 따뜻한 인간관계의 질 quality of relationship이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해당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외로움은 독두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뇌 기능이 조기에 퇴화하고 수명이 단축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사랑했던 너를 함부로 베어내는 것은 겉보기엔 그저 내 시야에서 귀찮은 타인을 시원하게 잘라내는 것 같지만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내 심장에 꽂힌 혈관줄을 피가 나도록 마구 도려내어 나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병들게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 자해 행위인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그 역겨운 교만의 착각을 당장 벗어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짜로 내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친구조차 통장에 남기지 못한 채 이 추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고독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 특히 나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가장 무섭고 근원적인 공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밤 깊은 숲속에서 혼자 길을 잃었을 때처럼 내 주변을 지켜주던 따뜻한 불빛들이 소리 없이 하나씩 영원히 꺼져가는 섬뜩한 공포입니다. 절친했던 친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싸늘하게 멀어지고 피를 나눈 가족과 심한 말다툼 끝에 연락이 매몰차게 끊기고 주말이면 명절처럼 활기차게 나를 찾던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바로 내 주변을 안심시켜주던 그 소중한 생명의 불빛이 하나씩 퓨즈가 나가듯 꺼져가는 것입니다. 처음 불빛 하나가 꺼졌을 때는 괜찮은 척 웃을 수 있습니다. 뭐 어때? 원래 인생은 독고다. 이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지내는 거야. 라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 삶을 밝히던 불빛이 둘, 셋 거푸 꺼지고 나면 내 주변의 세상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급격히 새카맣고 차가운 심연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본능적으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숨막히는 고독과 암흑 속에서 결단코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너무 빠르게 칼로 쳐내듯 손절하는 사람을 가만히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끔찍한 고립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통제광, 컨트롤 프리크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관계의 끈을 가위로 끊어버리면 이 슬픈 이별의 주도권은 내가 가진 것이다. 즉, 내가 먼저 매몰차게 돌아섰으니 나는 결단코 버려진 불쌍한 패배자가 아니라는 눈물겨운 심리적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최신 진화심리학 에볼루셔너리 사이콜로지에서는 우리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 에미달라가 사회적 고립을 겪을 때 느끼는 고통이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극심한 육체적 뼈의 고통과 정확하게 똑같은 부위에서 비명을 질러댄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는 사이버볼이라는 간단한 온라인 공던지기 실험에서 참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것만으로도 뇌의 배측 전대상피질이 불타오르듯 활성화된다는 것을 fMRI로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부위는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태초의 원시 시대부터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독사나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생물학적인 죽음의 징벌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단절은 우리의 뇌에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사형 선고의 알람을 울리는 것입니다. 가장 더 무섭고 끔찍한 문제는 손절이라는 괴물이 단지 먼 친구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의 안방까지 독사처럼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천륜텔린이라 불렀습니다. 상처를 주고 미워도 결코 함부로 칼로 베어낼 수 없는 하늘이 내린 끊어지지 않는 굵은 밧줄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가족이라도 내 멘탈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피곤하게 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라는 섬뜩한 말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처럼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육체적 폭력이나 견딜 수 없는 학대 같은 범죄 예외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피를 흘리더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내 알량한 기대에 조금 어긋났다는 이유 하나로, 가벼운 말 한마디로 얻은 허듯한 모욕감 하나로 수십 년 피를 나눈 혈육마저 휴지 조각처럼 너무나도 가볍게 잘라내버리는 현대인들의 가벼운 풍토입니다. 그 숨막히는 단절의 풍토는 결국 나 자신을 미치도록 더 무서운 고립으로 내몰고 영혼을 더 잔인하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신경이 곤두서서 타인을 더 빨리 의심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끔찍한 불안이 손절을 낳고 그 가벼운 손절이 끔찍한 고립을 낳고 고독한 고립이 마침내 나를 집어삼키는 더 거대한 미치광이 같은 불안을 괴물처럼 낳는 그야말로 무간지옥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가 밝혀낸 약한 유대의 힘, The Strength of Weak Ties 이론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잘라내는 바로 그 느슨한 관계들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와 정보, 위기 시에 구명주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잘라낸 바로 그 사람이 훗날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다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사부 관계라는 숭고한 성전을 파괴하는 비극적 단어, 계약과 손익, 요즘 너무나 쉽게 쓰이는 손절이라는 칼날 같은 세 글자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얼마나 끔찍하고 기형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소름이 끼칩니다. 예전 어른들이 쓰던 절교제자라는 말은 나와 너 사이에 따뜻한 감정적 교류를 너무 아프지만 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잃어버리는 대상이 친구이고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절손채이라는 말은 그 뼈대 자체가 차갑고 비정한 주식시장의 경제 개념입니다. 손에 손을 끊어낸다, 임만 뜻입니다. 이 섬뜩한 단어 밑바닥에는 아주 잔인한 폭력적 전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깔려 있습니다. 야, 너는 솔직히 원래 나에게 경제적이든 감정적이든 2+2 되는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피곤하게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으니 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당장 기계적으로 너를 잘라 매도하겠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인간의 영혼과 우정이 지배하는 위대한 관계가 차갑고 천박한 손익계산서로 엑셀표처럼 튕겨지기 시작하면 남는 것은 서로 체온을 나누던 다정한 친구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거래처 계약자뿐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 에릭 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자신마저 상품으로 내다 파는 비극을 시장 지향적 성격 마케팅 캐릭터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프롬은 그의 역적 해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에서 현대인이 사랑과 관계를 유리한 교환으로 전락시킨 결과 사랑할 능력 자체를 상실한 고독한 군중이 되어버렸다고 비통하게 통찰했습니다. 또한 유대계 철학자 마틴 부베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숭고한 나와 너우다의 관계가 타락하면 인간을 그저 쓸모있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폭력적인 나와 이때의 추악한 관계로 전락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부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란 상대를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우주적 존재로서 경외하며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고립된 껍데기를 깨고 나와 진정한 실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를 손익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부부가 경고한 가장 추악한 전락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타인은 더 이상 신비로운 너가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한 교체 가능한 부품, 즉 그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바닥의 계약은 조건이 조금만 바뀌면 아무 미련 없이 냉정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의 타인과의 이별과 손절이 그토록 식은 죽먹기처럼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웃게 해주니 기분 좋은 플러스, 내일은 나에게 힘든 하소연을 하니 귀찮은 마이너스, 그따위 알량하고 가벼운 이기적인 계산기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난도질하고 재단한다면 폭풍우 치는 인생의 밤에 우리 마음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회학의 최전선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액체 근대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명명하며 모든 인간관계가 고체의 견고함을 잃고 물처럼 흘러가는 일회용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우만에 따르면 현대인은 관계를 맺을 때조차 만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교환 가능한 소비재로 취급합니다. 마치 스마트폰 앱을 깔았다 지우듯 사람을 내 인생의 화면에 올렸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번 깊이 새겨진 관계의 흔적은 삭제 버튼으로 지워지지 않으며 그 잘려나간 자리에서는 평생 보이지 않는 피가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 차갑고 비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을 내 곁에 든든하게 머물게 하고 평생의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내 옆에 꽉 붙잡아 두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기꺼이 곁에 머물고 싶은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엄청난 돈도 권력도 아닌 바로 나의 입술표 소통에서 나오며 그 소통의 힘은 오직 말 한마디의 다정한 품격에서 결정됩니다. 관계를 평생 이어가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한 제일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서늘합니다. 제발 뱀의 혀 같은 당신의 그 가벼운 입으로 피눈물 나는 관계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가 무슨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사기를 당하거나 큰 배신을 겪는 거대한 사건으로 깨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거대한 바위도 미세한 실금 하나에서 쩍 갈라지듯 수십 년 된 관계의 대부분은 무심코 던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농담 속에 비수처럼 교묘하게 섞여 상대의 심장을 찌른 비하와 모욕감 때문에 와장창 금이 갑니다.
특히 처음 만나 밥을 먹으며 막 가까워지는 아슬아슬한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상대는 아직 나를 100% 믿지 못하는 경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무심코 던진 농담이라도 상대의 아킬레스건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사람의 무의식은 이 인간은 나를 언제든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험한 인간이구나 라고 즉시 생존 본능적으로 학습해 버립니다. 우리는 친해지려 거친 농담을 던집니다. 이야, 김 부장님, 일은 잘하시는데 머리가 너무 벗겨지셔서 눈이 다 부시네. 넌 다 좋은데 눈치가 너무 없어서 탈이야. 주변에서 하하, 호호 웃으니 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상대의 속눈썹은 바르르 떨리고 마음은 수치심에 난도질 당해 피를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욕을 당하는 그 끔찍한 순간 당신이 짓거린 대화의 논리적인 내용은 하얗게 잊어버리고 저 인간이 감히 나를 이렇게 하찮게 무시했다는 감정적 모멸감만 뼈에 강력하게 아로새깁니다. 대인관계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존 고트먼 교수는 수십 년간 부부와 타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파탄나는지를 관찰한 후 관계를 파괴하는 종말의 사기사 4호스맨 중 가장 악질적이고 치명적인 맹독을 바로 경멸건템이라고 꼽았습니다. 가트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경멸이란 단순히 화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를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눈을 굴리며 비웃는 표정, 냉소적인 한숨, 비꼬는 말투, 이 모든 것이 경멸의 신호탄입니다. 가트먼은 부부의 대화를 단 15분만 관찰해도 그 커플이 이혼할지 여부를 94%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바로 이 경멸의 유무였습니다. 경멸은 관계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여 어떤 치료제도 소용없는 말기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나는 정말 상대를 상처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티끌 만큼도 없었다. 그냥 친해지려 장난친 거다 라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폭언과 모욕감이란 화자가 던진 의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칼을 맞고 피를 흘린 상대방의 심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느냐로 냉정하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호탕하게 장난이야, 꽁하게 왜 이래 라고 넘겨도 이미 그 자존감의 상처는 좁힐 수 없는 시멘트 벽을 높이 세워버립니다. 상대는 속으로 맹세합니다. 내 언젠간 내 놈 곁을 영원히 떠나리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약 5배나 더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있습니다. 가트먼 교수는 이를 마법의 비율, 매직 레이시오이라 불렀는데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최소 5대1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던진 농담 한 번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최소 5번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 독화살을 쏘지 않는 것이 만배는 현명한 것입니다. 농담으로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았다면 이제 입술로 타인에게 견고한 가치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상대가 들었을 때 온몸이 녹아내릴 만큼 달콤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말을 의식적으로 퍼부어 주십시오. 고지식한 어떤 분들은 얼굴을 붉히며 저는 입 바른 소리나 치사한 아첨은 성격상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관계는 결단코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곁에 늙어갈 때까지 오래 머물고 싶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마음이 깃털처럼 편안하다는 확실한 쾌감과 감각을 월세 내듯 꾸준히 지불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막히게 몰아세우는 판사 곁에서 도망쳐 나를 지켜 세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안전한 요람 같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나약한 생물입니다. 인간관계 최고의 고전 요카네기 인간관계론, 용물 쓴 데일 카네기나 인간의 욕구 위계를 철저히 파헤친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마슬로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단 하나의 강력한 허기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비싼 소고기나 황금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 존재 가치를 뼈저리게 인정받고 자존중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미칠 듯한 갈망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자리한 존중의 욕구, esteem need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지붕 아래 안전하게 눕는 순간 인간이 가장 미치도록 갈구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영혼의 갈증으로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이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칭찬의 기술입니다. 단, 칭찬에도 치명적인 급소가 있습니다. 아, 부장님 참 대단하시네요. 최고입니다. 라는 영혼 없고 막연한 칭찬은 며칠만 지나도 상쉰내 나듯 효과가 떨어집니다. 칭찬은 칼잡이처럼 날카롭고 구체적이어야 심장에 꽂힙니다. 김 팀장님, 아까 회의 때 얽혀있던 불만사항들을 딱 3부류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 논리적인 방식이 참 인상 깊고 멋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말해주면 상대는 척추를 타고 오르는 희열을 느끼며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꼭 곁에 두어야 할 동지돈지로 무의식 중에 인식해 버립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디액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연구는 칭찬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증명합니다. 등에 따르면 넌 참 똑똑하다, 는 결과 중심의 칭찬은 오히려 상대를 위축시키고 도전을 회피하게 만들지만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내 끈기가 정말 멋졌어 라는 과정 중심의 칭찬은 상대의 내면에 용기와 자신감의 불꽃을 활활 지핍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막연한 칭찬보다 내가 아까 힘든 후배 이야기를 30분 동안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어준 그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어 라는 구체적 칭찬이 상대의 심장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우를 범하는 끔찍한 악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을 잔뜩 차려놓고 마지막에 시커먼 독침을 섞는 이른바 독 묻은 당근, 포이즌필 화법입니다. 선배님, 이번 프로젝트 성과 참 좋으시더라고요. 다 좋긴 좋은데 솔직히 마무리가 너무 성급하셔서 후배들이 피곤했죠. 김 권사님, 오늘 식당 봉사 너무 잘하셨어요. 참 훌륭하네. 그런데 제발 다음부터는 남의 말 좀 중간에 끊지 마세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비열한 심판입니다. 칭찬을 밑밥 삼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며 비판을 갖다 붙이는 순간 그 앞에 모든 찬사는 역겨운 거짓말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신 효과
recency effect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대화의 마지막에 들었던 말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10분간 꽃다발 같은 칭찬을 쏟아부어도 마지막 30초의 비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 버립니다. 상대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편안한 친구가 아니라 내 실수를 매 눈으로 찾아내어 지적질하는 재수 없는 오만한 평가자로 전락합니다. 평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타인의 작은 수고에 흠뻑 감동해주는 안전한 관객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외로운 노후에 내 주변에 사람의 바다를 이루게 하는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술잔을 부딪혀도 관계가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는 가장 치명적이고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상대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리슨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오만한 기준에서 판단짓하고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겉으로 경청한다고 끄덕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건방지게 내 나름의 평가와 결론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네가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 사람도 문제지만 가만히 듣고 보니 너도 똑같이 문제네. 야, 그건 별것도 아니네.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차가운 평가와 잔인한 판단이 한번 섞이는 순간 아무리 맛있는 밥자리 대화라도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경찰서의 살벌한 신문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탐색기에서는 이 독단적 판단이 상대의 마음을 콘크리트처럼 철저하게 닫아버립니다. 인지행동치료 CBT의 창시자인 에론 백 박사는 이러한 즉각적인 판단을 자동적 사고, automatic thought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0.3초 만에 자동적으로 이건 맞다 틀리다, 이 사람은 옳다, 그러다를 판별하는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자동적 판단이 대부분 내 경험과 편견이라는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왜곡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현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나의 버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가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귀를 열어야 하느냐? 해답은 제2의 소통 원칙입니다. 점잖게 가르치려는 좋은 어드바이스를 확 줄이고 상대의 감정을 앵무새처럼 되돌려주는 재진술 리스테이트먼트를 폭발적으로 늘리십시오. 이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가 주창한 치료 기법인 적극적 경청, active listening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의 핵심입니다. 로저스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전문가가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저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온전하게 수용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영혼과 마음을 여는 열쇠는 얄팍한 훈수가 아니라 내가 너의 그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상대가 말한 내용의 핵심과 끝단어를 내가 다시 부드럽게 정리해서 되돌려 주면 됩니다. 상대가 한숨을 쉬며 요즘 일이 너무 꼬여서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아유, 일이 계속 꼬여서 요새 정말 미칠 듯이 많이 지치셨겠네요 라고 그 감정의 언어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 진심을 너무 오해해요 라고 말하면
오해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셨겠어요. 라고 그 마음의 온도를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숨막히는 해결책보다 앞서 따뜻한 이해를 피맺히게 원합니다. 그 아픈 감정에 대한 충분하고 진실한 이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던지는 섣부른 조언은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눈먼 날아오는 공격적인 돌멩이로 들릴 뿐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는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는 뇌의 편도체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기능을 사실상 납치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은 이를 편도체 납치, 아미그달라 하이잭라고 명명했습니다. 감정의 홍수 속에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 조언을 던지는 것은 익사 직전인 사람에게 수영 교본을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 지치셨군요. 그 부분에서 제일 마음이 무거우셨군요. 이 단순한 끝 단어 따라하기와 제 진술은 앵무새 흉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찌그러진 감정과 서툰 말조차 내게는 바다처럼 깊고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영혼의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제 진술은 상대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전두엽을 다시 작동시켜서 비로소 상대가 스스로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해결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안전한 거울이 되어주면 됩니다. 관계가 서툰 사람들이 밥자리나 모임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 경험, 내 화려한 성취, 내 얄팍한 지식, 심지어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침을 튀기며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친해질수록 더 나를 휘황찬란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유치한 짐승 같은 자아, 이거의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 과시와 뽐내기로 꽉 찬 대화는 밥자리에 앉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며 달리기를 한 것처럼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교묘하게 자기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맹렬하게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인간은 나보다 스펙으로 위에 서서 나를 지배하려 드는구나. 나를 따뜻한 친구가 아니라 밟고 올라설 경쟁자로 엮는구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리선 대오로 설명합니다. 레온 페스팅거가 정립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상향 비교, upward comparison가 발생하면 인간의 자존감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그 불편한 감정의 원인인 상대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게 됩니다. 당신이 열심히 뽐낸 학벌, 연봉, 인맥은 상대에게 감탄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초라하다는 수치심을 안겨주고 그 수치심은 당신을 향한 무의식적 반감으로 정확하게 변환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수많은 관계와 조직이 번영하는 유일한 토대를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리더나 대화 상대가 무서운 천재라서 말 한마디로 좌중을 제압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무식함이나 초라한 약점을 툭 까놓고 보여줘도 절대 나를 무시하거나 심판하지 않겠구나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때 인간은 비로소 무장해제하며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에드몬슨의 연구에 따르면 구글이 진행한 대규모 팀 효과성 연구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아리스토텔에서도 최고의 팀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팀원들의 IQ나 기술이 아닌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을 향해 걸어갈수록 인간은 피 튀기는 경쟁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못난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껄껄껄 웃어줄 수 있는 침묵의 안전지대를 절실히 갈망합니다. 그러니 제발 처음 밥을 먹는 자리에서 당신의 멋진 스펙이나 능력을 포장하며 증명하려 헛심 쓰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를 경건하게 대하는 묵직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상대의 말이 아무리 두서없더라도 중간에 허리를 뚝 끊고 들어가지 않는 무거운 인내심, 상대의 수치스러운 실수를 가벼운 웃음거리로 던져버리지 않는 고결한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살아온 길은 참으로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깊고 따뜻한 호수 같은 눈빛, 이 태도 하나가 백만장자의 명함보다 수백 배 당신을 고귀하고 매력적이며 절대 곁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돋보이게 만듭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이 진리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공자 공주는 텐논호텔에서 군자는 말은 어눌하나 행동은 민첩하다. 진저 유뚜이엔 얼 민유신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대인달은 자신의 뛰어남을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과 태도로 상대의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또한 도도덕 경계 노자라저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지저부옌 옌저부지라고 일갈했습니다. 당신의 입이 많을수록 당신의 격은 떨어지고 당신의 침묵이 무거울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산처럼 우뚝 솟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내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무렵 내 곁에 끝까지 살아남아 내 손을 잡아줄 친밀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맹목적 감정만으로 눈물겹게 유지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친구 관계조차도 결국은 엄연한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는 상대에 대한 처절한 배려와 최소한의 예의라는 차가운 규칙의 반석 위에서만 천년 만년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예의의 본질이 바로 극동아시아인들이 수천 년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온 체면 페이스과 염치 센스 오브 쉐임입니다. 에이, 제일 친한 XR 친구끼리 무슨 격식 따지고 예의야. 친구는 편한 게 최고지 라고 말하며 무례함을 우정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피를 나눈 천륜인 가족조차도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경우가 허다한데 순전히 100%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유지되는 친구라는 끈은 그 기본값이 무너지는 순간 먼지처럼 소리 없이 가장 먼저 조용히 증발해버립니다. 캐나다 출신의 사회학 거장 어빙 고프먼 엘빙 고프만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패자 표현과 인상관리댐에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나의 연극 무대에 비유했습니다. 고프먼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타인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라는 무대 위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상대의 체면을 보호해주고 상대도 나의 체면을 보호해주는 상호 의례적 균형, 리추얼, 에퀄리브리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평생 이어가는 첫 번째 튼튼한 방패는 바로 상대의 체면을 필사적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밥자리에서 친구가 논리적으로 명백히 틀린 말을 할 때 망신 주지 않는 여유가 핵심입니다.
야, 너 그거 완전 틀렸거든? 너 혼자 헛소리 하네. 라고 기를 죽이는 대신, 아, 내 말을 들어보니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네. 그런데 혹시 내가 오해했을까봐 그러는데 내 생각엔 이거 아닐까? 라며 완충장치를 빵빵하게 달아주십시오. 이것은 진실을 피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나의 똑똑함을 낭비하여 상대의 목을 베지 않는 인격의 최고봉이자 아시아 사회학에서 말하는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는 세이빙 페이스, 가장 고결한 사회적 교환 행위입니다. 저 인간은 내 알몸을 보고도 절대 망신 주지 않는다는 그 견고한 믿음 하나가 서로의 관계를 태산처럼 지켜냅니다. 언어학의 거장 페넬로피 브라운과 스티븐 레빈슨은 공손 이론폴리튼 티어리에서 인간의 체면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적극적 체면 포지티브 페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행동과 영역에 간섭받고 싶지 않은 소극적 체면 네거티브 페이스입니다. 상대의 틀린 말을 공개적으로 바로잡는 행위는 이 두 가지 체면을 동시에 짓밟는 최악의 사회적 폭력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정답을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체면을 살려가며 정답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패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염치를 차리는 것입니다. 염치란 단순히 내 통장 잔고를 맞춰 친구에게 정산해주는 야박한 더치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주고받음의 신성한 상호성, 리시프로시를 기억하는 우주적 균형 감각입니다. 10번 밥을 당연한 듯 뻔뻔하게 얻어먹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국밥 한 그릇 소박하게 내 지갑을 열어 대접하려는 그 눈물겨운 정성, 큰 돈을 쥐어주는 도움은 못 주더라도 친구가 베푼 작은 호의 하나를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절대 잊지 않는 그 무거운 태도, 사회교환 이론 소셜 엑스체인지, 테어리의 창시자인 조지 호만스와 피터 블라우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서로가 무언가를 눈물겹게 주고받으며 호혜성이 유지될 때만 지속됩니다. 블라우는 특히 경제적 교환과 사회적 교환을 구분하며 진정한 관계는 정확한 등가 교환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보답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즉, 네가 언젠가는 나에게 갚아줄 것이라 믿는다는 그 묵직한 신뢰가 관계의 접착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면 이 신뢰는 산산조각 납니다. 늘 받기만 하는 기형적인 사람은 결국 가벼운 거머리처럼 보여 버림받고, 헌신적으로 구역질 나게 늘 주기만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가슴병이 들어말라 죽으면서 서서히 떠나갑니다. 그러니 상대의 호의를 당신 삶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그 무서운 교만을 버리십시오. 호의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그 끔찍한 순간부터 그 소중한 관계는 썩은 음식처럼 가장 역겹고 악취나는 속도로 처참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듯 인간관계를 가차없이 싹둑 손절해버리는 것을 자신만의 대단하고 단호한 카리스마이자 쿨하고 깔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끔찍하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손절은 결단코 깔끔하거나 멋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치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는 내상 깊은 영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수십 년 엉켜있던 그와 나의 연락망을 차갑게 도려내고 마음속 분노의 지옥불에서 상대를 태워 억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피로감을 동반합니다.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고 끊어낼 지독한 도끼와 에너지가 있다면
도대체 왜 그 에너지를 사람을 부둥켜 안고 지켜내는 살리는 곳에는 쓰지 못하십니까? 심리학자로이 바우마이스의 자아 고갈이론 에고 디플리션 테오리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력과 감정 조절 능력은 근육처럼 사용하면 소진됩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차단하고 기억에서 지우려 안간 힘을 쓰는 행위는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역설적으로 손절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평화를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자기 모순입니다. 분노를 꽉 쥐고 있는 것은 뜨겁게 달궈진 숯을 맨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수천 년 전 동양 철학의 최고봉인 노자 라오즈는 우도덕 경돔에서 우주에서 가장 으뜸가는 선은 부드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 산산로세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했습니다. 칼로 물을 벨 수 없듯 위대한 관계는 예리한 칼로 가위표를 치는 뻣뻣한 단절 둔젤이 아니라 계곡물처럼 둥글게 돌아가는 끝없는 여백과 흐름레오로 부드럽게 다루어야만 100년을 무탈하게 흘러갑니다. 노자는 또한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뚫고 지나간다. 텐샤츠치로 치쩌 텐샤츠츠젠고 말했습니다. 물은 바위를 부수지 않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흘러가며 바위를 둥글게 깎아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날 같은 단절로 상대를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거리두기와 시간의 흐름이 모든 것을 스스로 정리해 줄 것입니다. 굳이 내 입술로 너와 나는 오늘부로 끝장이야.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라고 차갑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냥 바람이 불도록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방문을 닫고 무심한 듯 거리를 조금 길게 두면 그만입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알아서 멀어질 인연은 낙엽처럼 멀어지게 흩날려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신이 내뿜는 서운한 감정에 취해 독서를 내뱉고 쇠사슬로 문을 완전히 박아 폐쇄해 버린다면 훗날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 죽을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다시 기어들어가 용서를 빌며 살려달라 두드릴 문조차 내 손으로 처참하게 불태워버리는 꼴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우물 한 착각보다 소름 끼치도록 작고 좁으며 우리의 미천한 인생은 생각보다 지독하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를 등쳐먹고 배신한 것 같아 피를 토하며 원망했던 저 무능한 인간이 10년 뒤 내 인생 가장 어두운 광야의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구명조끼를 던져줄 생명의 은인으로 신의 뜻에 따라 변장하여 짠하고 나타날지 이 우주에서 누가 감히 1%라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트워크 과학의 선구자인 알베르 라슬로 바라바시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연결망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 스칼프리 네트워크의 구조를 따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연결을 끊는 것은 그 너머에 연결된 수백, 수천 개의 잠재적 연결까지 동시에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손절한 한 사람 뒤에는 당신이 평생 만나지 못할 수백 명의 기회와 인연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그물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광대합니다. 사람을 철저히 내 편과 내 편으로 흑백 논리로 편가르는 그 잔인하고 유치한 폭력적인 습관을 제발 중단하십시오. 편가르기는 인간관계를 숨막히게 질식시켜 죽이는 사약 시스템이며 결국 그 오만한 칼날 끝에 베어 붉은 피를 흘리며 홀로 외롭게 늙어 죽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하루부터 숨 막히는 이 세상에서 작은 기적의 연습을 조용히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아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사람에게조차 조용히 미소 짓고 돌아설 수 있는 우아함을 가지십시오. 칼끝 같은 차가운 결론 대신 부드러운 물결처럼 상대를 품어낼 수 있는 따뜻한 여백과 숨 쉴 여지를 조용히 남겨두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노후는 그렇게 당신이 평생 조용히 흘려보내고 살려낸 수많은 영혼의 물결들이 결국 당신 삶의 기점에 찰랑찰랑 밀려와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